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일 RTN 리얼타임입니다. 현재 부동산 이슈를 전문가의 눈으로 살펴보는 이슈앤마켓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 부동산 시장은 다른 해에 비해 낙관적이지 못한 전망이 많습니다. 오늘은 2017년에 달라지는 부동산 시장, 특히 주택 시장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용 위원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시장별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작년의 경우에는 서울 지역이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강세를 이뤘는데요. 올해 주택 매매 시장은 어떤 지역이 선도하게 될까요?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 지역, 특히 이제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서는 그 서울 재건축 지역을 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좀 매매 가격, 매매 시장 자체를 선도한 게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올해 들어와서는 우리 이제 시청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경제 상황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안 좋았던 부분이 지난 8월 25일이었죠. 지난 8월 25일 날 기획재정부에서 가계부채가 너무 급격하게 증가하기 때문에 그 증가하는 부분은 주택담보대출을 통해서 증가한 부분 자체를 억제시킨다는 그런 정책의 하나로 담보대출에 대한 부분을 좀 규제를 강화했던 부분이 있었고요. 하지만 주택담보대출을 강화를 시키고 주택 공급을 좀 감소시키겠다라는 정부의 의지가 나오니까는 이런 수요층들이 공급이 감소하기 때문에 주택 가격이 많이 오를 것이다라는 그런 예측을 가지고 청약시장이나 아니면 그 뭐 분양시장이나 매매시장이 갑자기 좀 거래량이 좀 증가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이러한 부분이 11월 3일 날 국토교통부에서 또다시 제안을 했던 부분이 있었었죠. 이런 11월 3일 날 했던 제안 자체가 올해 들어오면서 2017년도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좀 전망을 했었을 때 힘들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굳이 꼭 그것을 전망을 한다 같으면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나 아니면 수도권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는 소폭 오름세가 좀 이어질 수도 있고 보합이 되겠지만은 지방이나 수요층들이 많지 않는 곳이나 아니면 지방 혁신도시 중심으로 해서는 좀 매매 시장이 좀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좀 조심스럽게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 2, 3년 동안 분양 시장은 말 그대로 호황이었는데요. 올해도 계속 분위기를 이어갈 수 있을까요? 올해는 분양시장이 지난해 비해서는 많이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부에 대한 정책 규제 자체가 많이 좀 강화됐던 부분인데요. 일단은 분양시장이 좋아졌던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본다면은 일단 위례 신도시와 뭐 마곡 신도시 같이 서울의 강남권에 굉장히 근접한 그런 단지가 좀 많이 생겼던 것이 사실이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요층들이 많이 찾지를 안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는 정부에서는 어떠한 정책에 대한 부분을 펼치자면은 전매를 1회 한해서 허용을 해줬던 부분도 있었었고 청약제도에 대해서 규제를 완화시켰었죠. 그래서 가구주에 한정돼 있던 부분을 가구원까지 확대해서 우리가 뭐 좀 편하게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은 청약시장에서 1순위자들이 뭐 1,000만 명이 된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청약에 대한 제도 자체를 좀 규제를 완화했던 부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또한 공급 가격 같은 경우에도 주위보다는 보통 이런 그 분양을 하는 신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있는 가격보다는 이 신규 아파트에 분양하는 가격이 더 높기 때문에 전체적인 그 주변에 있는 아파트 가격을 선도한다는 그런 좀 인식이 있었지만은 이게 그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정부에서 제공해주는 부분에서 건설을 하기 때문에 착한 분양가라고 해서 주변보다는 저렴하게 공급을 하다 보니까 이런 청약제도에 대한 규제 완화와 착한 분양가라는 이런 부분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좀 가격이 낮게 형성됐던 것이 사실이었거든요. 이러한 부분 때문에 청약률 자체가 굉장히 높았었는데 올해 들어오면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11월 3일 날 지금 규제가 강화됐던 부분도 있고요. 또 청약제도 같은 경우에도 좀 규제를 강화했었고 또 LTV나 DTI 같은 금융 규제가 강화되는 부분이나 또 지금까지 유예했던 부분이 종료되는 시점 자체가 2017년에 들어오면서 종료가 시점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전체적인 상황을 봤을 때는 분양시장이 지난해나 아니면 뭐 2015년도에 비해서 좀 급격하게 좀 감소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 전세 시장이 과거에 비해 많이 안정되고 있습니다. 물론 조심스럽지만 역전세난이란 말이 다시 등장하고 있는데요. 올해 전세 시장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전세 시장은 우리 그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세에 대한 상승폭은 어느 정도 좀 안정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전세 시장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제 금융위기 이후부터 볼 수가 있는 부분인데요. 서울이나 아니면 수도권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전세 가격이 급등한 지역이 나타나기를 시작했었거든요. 했는데 이게 이제 금융위기 이후에
국민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주택을 매입을 해서 가지고 있더라도 투자로서의 상품 가치가 없다라는 생각이 지배적이면서 주택을 이제 매입하지 않기 시작했거든요. 이러한 부분 자체가 이제 전세 시장으로 몰리면서 물건은 많이 없는데 전세 시장을 몰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전세 시장에 대한 가격 자체가 상승할 수밖에 없었었고요. 가장 많은 것이 130주를 넘어갈 정도로 전세 가격이 급등했었죠. 이랬던 부분이 위례 신도시나 아니면은 뭐 마곡 신도시 같은 경우 또 아니면은 주변에 있는 수도권 주변에 있는 공급이 많아지고 또 2017년도에 올해 들어와서는 지금 입주할 수 있는 아파트 물량이 되게 많거든요, 지금. 이러한 부분 때문에 이제 공급이 좀 많아졌다라는 부분도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이 전세 시장을 잡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공급을 좀 많이 한 부분도 있었지만은 전세 대출이라는 특이한 그 대출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전세에 대한 자금 자체를 대출을 시켜주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런 모든 부분에서 본다면은 저금리를 바탕으로 해야지만이 전세 시장이나 주거 비용 자체가 굉장히 좀 저렴하게 형성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문제가 블랙시트라는 부분도 있었었고 지금 12월 달에 지금 미국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지금 올렸었죠. 2017년 들어오면서 지금 들어오면서 미국에서는 뭐 3회에 거쳐서 점진적으로 올리겠다는 말이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기준금리 자체를 올릴 수밖에 없는 입장이거든요. 하지만 12월 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동결을 시켰죠. 동결을 시킴에도 불구하고 시중은행에서는 벌써 거기에 대한 기준금리 인상, 미국에 대한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그런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런 스트레스가 결과적으로는 시중에 있는 금리가 기준금리가 오르지 않았지만도 리스크에 대한 해지를 하기 위해서 시중금리는 소폭 지금 오름세로 지금 돌아섰거든요. 이러한 부분 때문에 결과적으로 본다면은 전세 시장에서 전세 보증금에 대한 구조 자체가 내가 가지고 있는 자본에다가 은행 대출을 포함돼서 전세금을 지금 주고 있는 입장인데 이러한 부분에서 금리가 인상이 버리니까 주거에 대한 비용 자체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구조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전세 시장에서는 분명히 전세금을 좀 빼달라라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질 것 같고요. 공급이 많아지고 또한 기존에 있는 주택에 대한 공급이 많아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본다면 전세값은 조금 하락세가 될 것 같고요. 이러한 하락세 자체는 좀 쾌적성이나 아니면은 교통에 대한 요지, 다시 말씀드린다면은 뭐 서울에는 강남권 같은 경우에나 좋은 지역, 선호 현상에 있는 지역으로 옮김 현상이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별로 본다면은 조금 강남 지역이나 아니면 교통의 요지를 제외한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서는 조심스럽게 역전세난이라는 그런 좀 그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는 부분이 분명히 좀 있고요. 서울 같은 경우나 남부 서서권 남부 지역 또 교통이 좋은 곳이나 수요층들이 선호하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당분간은 또 전세 가격 자체도 좀 고공행진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양극화가 심화되는 그런 현상과 역전세난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현상이 병행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조심스럽게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부동산 시장, 특히 주택 시장을 중심으로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봤는데요. 올해 부동산 시장의 가장 큰 변수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2017년을 본다면은 제가 봤을 때는 금리 변수가 가장 큰 변수 같습니다. 이 금리 변수가 우리나라에서 기준금리를 잡아서 갈 수 있는 부분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서요. 미국에서 이제 미국에 대한 기준금리를 어떤 식으로 병행을 할 것인가, 또 트럼프가 어떠한 정책을 쓸 것인가에 대해서 그 금리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미국에서 이제 금리를 올리더라도 우리나라에서는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입장이지만은 지금 사회 현상은 올리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금리를 올리려면은 일단은 경제 성장률이 최하 모델도 3% 이상은 올라가야 됩니다. 지금 하지만은 지금 민간업체나 아니면은 국책기관에서 나온 게 지금 2.6% 정도의 경제 성장률이 있을 것이다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고요. 또한 본다면 뭐 고용률이나 아니면 실업률을 본다고 하더라도 고용률이 지금 상승하는 기조가 아니고 약간 좀 하락세에 있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에서는 금리를 올릴 수가 없지만 이게 대외적인 거시 변수에 어쩔 수 없이 따라가기 때문에 올릴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이러한 부분이 주택시장에서는 바로 효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매매 시장에 대한 기준금리 자체도 어떠한 본다면 레버리지 효과로 그것을 이용해서 내가 주거를 한다든가 아니면 투자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하지만 이제 전세 시장에서도 그런 주거 비용이 상승하기 때문에 올 아마 부동산 시장에서는 금리에 대한 정책이나 금리 변수가 가장 크게 나타날 것이다라고 좀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 말씀드릴 수 부분이 바로 이제 정책 변수입니다. 이 정책 변수가 금융위기 이후에 전세 시장은 계속적으로 가격이 상승하고 매매 시장이 하락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규제를 다 풀었거든요. 이 규제를 다 풀었는데 다 풀음에도 불구하고 2, 3년 동안은 효과가 나타나지 않다가 2014년 들어오면서부터 효과가 나타나서 뭐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2006년 고점 대비해서 거의 뭐 올라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는데요. 실상적으로 본다면 이 정책 변수를 풀어서 본다고 하더라도 매매 거래량이 많아진 것은 아파트에 대한 매매 거래량이 많아진 것이 아니고 주거비용이 상승하면서 양극화가 되면서 너무 살기 힘드니까 주거비용이 상승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세대 주택이나 연립주택에 대한 매매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증가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재건축 단지에 또 투자에 대한 수요자들이 그 거래를 하는 재건축 아파트에 빗대서 부동산 시장이 많이 좋아졌다라고 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었었거든요. 이러한 부분 자체가 올해 들어오면서 규제가 뭐 완화했던 부분을 종료되는 시점도 분명히 있고요. 또 두 번째는 LTV와 DTI 부분에 대한 규제 자체가 다시 생기고 또한 뭐 DSR이라는 또 새로운 정책 자체가 제도가 나오면서 DSR을 규제를 하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는 금리와 이런 정책에 대한 변수 자체가 크게 좀 좌우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시장이 될 것이다라고 좀 전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생소한 단어가 나왔는데요. 우리가 보통 대출 받을 때 LTV와 DTI는 많이 들어봤는데 DSR은 잘 들어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 DS라는 것은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죠. 이게 먼저 LTV를 본다면은 이게 LTV라는 것은 담보가치 대비 대출 비율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은 10억짜리 주택을 갖고 있는 분이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으려면은 뭐 LTV가 70%다. 그런다면은 7억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죠. 하지만 DTI라는 것은 뭐냐면은 총 부채 상환 비율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소득에 소득 대비해서 얼마만큼 부채를 가지고 있냐라는 부분에서 하는 부분이 바로 이제 DTI죠. 이런 DTI는 내가 연 수익이 1억이다면 1억이고 DTI가 60%를 적용을 받는다면은 앞서 말씀대로 주택담보로 7억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1억에 대한 소득의 60%이기 때문에 6천만 원밖에는 그 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제 DSR이라고 해서 이제 DSR은 것은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인데요. 이 DSR은 뭐냐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부채의 총액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택담보에서 대출을 받으실 분이 예를 들어서 그 전에 무슨 신용대출이나 아니면은 뭐 기금대출 같은 경우를 5천만 원을 받아놨다면 5천만 원을 받은 상태에서 DSR을 80%를 만약에 적용을 받는다라고 한다면은 내 연소득 1억에 80%라면은 8천만 원이거든요. 8천만 원에 앞서 이자나 아니면은 그 대출 원금이 있기 때문에 대출 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5,500만 원에 예를 들어서 그 빚이 있다면 내가 추가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은 8천만 원에서 5,500만 원을 뺀 2,500만 원밖에는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정부에서는 결과적으로 DSR이라는 이 그 제도를 하는 부분이 건전한 가계대출을 지향하고 결론적으로 본다면은 대출에 대한 금액을 줄이겠다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결과적으로 또 본다면은 주택이라는 것은 고가죠. 부동산은 굉장히 고가 제품이거든요. 고가 제품이기 때문에 은행에 대출 없이 자기 자본만 가지고 사기는 되게 어렵습니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대출을 규제하기 때문에 올해는 전체적으로 보는 매매 시장이나 아니면은 분양 시장 또한 뭐 임차 시장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제가 앞서 자꾸 제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은 전세에 대한 구조 자체도 타인 자본인 은행 자본이 많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장에 대해서 규제가 굉장히 좀 심해지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고요. DSR 제도 같은 경우는 주택 시장을 떠나서 본다면은 굉장히 좋은 제도는 좋은 제도 맞습니다. 건전한 그 대출을 받기 위해서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부에서 시행한다고 하더라도 금융권이나 아니면은 뭐 지자체에서 잘 활용을 해서 하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리를 해보면 금리 정책의 변화라고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올해부터 부동산 시장에 달라지는 정책들이 많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먼저 1월 달 되면은 2017년 들어오면서 이제 많은 부분이 많이 바뀝니다. 첫 번째 가장 이제 중요하다고 제가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청약가점에 대한 자율화를 이제 시행하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본다면은 이제 자금 대출에 대한 규제가 도입이 되는 것이고요. 또 세 번째는 리모델링을 할 때 가능할 수 있는 그 동의율 자체가 좀 완화됩니다. 완화되는 부분이 좀 있고요.
또 양도소득세에 대한 최고 세율 구간이 신설돼서 원래는 이제 38%가 마지막이었는데 제일 끝에 이제 40%까지 하나 정도 더 신설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전세보증금 대해서 간주임대료로 과세했던 부분을 이제 앞으로는 또 2년간 더 유예하겠다. 그래서 2018년도까지는 유예하겠다라는 부분에 대한 이슈가 좀 하나가 있고요. 또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를 2년 동안은 유예한 부분도 원래는 이제 2016년도 12월까지 끝났지만은 2018년까지 2년 동안 유예하겠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1월 달에 된 것으로서 이제 마지막으로는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대한 시간일을 조정하겠다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제 6월 달에 되면은 2017년 상반기가 이제 끝나는데요. 이 상반기 때는 이제 부동산 전자계약을 전국적으로 확대해서 시행하겠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7월 달에는 제가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택에 대한 부분에서 가장 큰 그 부분을 차지하는 LTV와 DTI 규제 부분이 있는데요. 이러한 이제 LTV와 DTI 규제 부분을 종료되는 부분이 이제 6월 말까지입니다. 6월 말까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고 이제 12월 달까지는 이제 재건축에 대한 초과이익 환수제 자체에 대한 유예 부분이 올 12월 달까지 해서 마무리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변화된 중요한 정책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청약가점 자율화라고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청약가점 자유라는 것은 제가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금융위기 이후에 매매시장이나 분양시장 자체가 너무 좋지가 않기 때문에 정부에서 청약에 대한 그 대상 범위 또 아니면은 그 지역 자체를 좀 규제를 되게 많이 완화를 해줬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완화를 해줬던 부분 자체를 다시 규제를 하겠다는 이야기죠. 근데 이제 전국적으로 전부 다 규제를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 대상 지역을 서울시 전역 또 경기도에서는 과천, 재건축이 시행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과천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천, 그다음에 성남, 또 미사지구에 있는 하남, 고양, 동탄, 이신도시, 또 남양주시가 있죠. 남양주시하고 부산시, 이 부산시도 전체를 전부 다 시행하는 부분은 아니고 동래구, 연제구, 해운구, 해운대구, 또 수영구, 남구, 동부권에 있는 5개 그 구만 시행을 하겠다는 부분이고요. 세종 행복도시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 대한 기간 이전 때문에 뭐 전세 시장이나 매매 시장에 대한 급등 지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로 본다면은 이제 대상 지역을 서울시와 경기도 일부, 부산시, 세종 행복도시로 국한을 해서 이 대상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실수요자들만이 혜택을 볼 수 있고 투자 수요들이 거기에 못 들어가게끔 하겠다는 정부의 큰 의지를 가지고 시행을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지난 11월 3일 날 대책이 나왔을 때 나왔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8월 25일 날 나왔었고 11월 3일부터 시행을 해서 공표를 하겠다고 했던 부분인데 이게 이제 올해 들어오면서 시작이 되기 때문에 여기 같은 경우에는 뭐 전매 기간에 대한 제한 기간 자체를 연장 자체가 뭐 되는 부분이 있고 또 1순위와 재당첨에 대한 제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린다면은 좀 쉽게 말씀드린다면은 청약제도에 대한 부분을 좀 풀었던 부분을 다시 규제를 완화했던 부분을 다시 강화를 시키는데 그 강화시키는 부분을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서울과 부산, 세종시, 경기도 일부 지역에 국한시켜서 청약제도를 다시 강화시키겠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아까 임대소득 과세는 2년 유예되고 양도소득세 세율 구간이 한 단계 더 생긴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임대소득 과세라는 것이 이제 그거죠. 임대소득이 발생이 되면은 결과적으로 그 소득이 합산이 돼서 그 소득세율에 적용을 받아가지고 했던 부분인데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게 이제 2년간 유예를 시키면은 연간 임대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인 이주택자의 경우에는 필요경비를 임대소득의 60%를 인정을 해주거든요. 60%를 제외하고 또 기본공제 4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원래는 전체 소득에 포함을 시켜서 과세를 하는 부분인데 그것을 전체 소득에 포함을 시키지 않고 단일 세율로 해서 14%의 단일 세율로 분리과세를 시키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원래는 이러한 부분이 임대과세, 다시 말씀드리면 전세나 월세를 받는 분들한테 세금을 하겠다는 부분이었고 원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파장이 크기 때문에 2년간 유예를 하겠다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2018년도까지 2년 더 유예를 시키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본다면은 임대소득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14%의 단일 세율을 받으시면서 2년 동안 더 유예를 해서 갈 수 있는 부분이고요. 하지만 이제 오래전 바뀌는 게 소형주택에 대한 기준 범위가 조금 바뀝니다. 원래는
국민주택인 85제곱미터까지는 인정을 해줬지만 그것을 올해부터는 60제곱미터로 축소를 시켰고요. 금액 같은 경우에도 3억 원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는 3억 원 이하의 60제곱미터의 이하의 소형 아파트, 소형 주택을 기준으로 해서 아파트가 아니고 주택입니다. 소형 주택을 기준으로 해서 14%의 단일세율을 적용받는 것을 2018년 12월까지 유예시켜 주겠다라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가 양도소득세에 대한 이제 최고 세율 구간이죠. 양도소득세는 이제 아시다시피 내가 그 주택을 매입을 해서 주택이나 부동산을 매입을 한 다음에 팔았을 때에 대한 그 소득세, 그 갭에 대한 이제 소득세를 구간별로 해서 누진세율로 부과하는 게 양도세율인데요. 원래 이제 최고 구간이 38%였습니다. 35%의 주민세가 10%가 붙기 때문에 38%였는데 이런 38%를 40%로 한 구간을 더 만드는 거죠. 그래서 2017년부터는 만약에 5억 원, 거기에 대한 양도소득을 받는 것이 5억 원이 넘어갔을 경우에는 5억 원부터는 기존에서는 38%였지만은 그것을 40%로 1.2% 더 인상해서 받겠다라는 부분입니다. 네. LTV와 DTI 규제 완화가 종료되고 잔금 대출 규제가 강화된다고 하는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요? LTV와 DTI는 결론적으로 본다면 우리가 주택을 매입하거나 부동산을 매입할 때 꼭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은행에서 얼마만큼에 대한 부분을 적용을 받냐는 부분인데요. LTV와 DTI는 과밀억제권역과 가밀억제권역이 아닌 지역으로 구분해서 우리가 적용을 받았던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지방에서 시청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LTV나 DTI가 규제가 강화됐다고 하더라도 크게 다가오는 곳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은 이제 서울시나 수도권 남부 지역 과밀억제권에서 거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크게 나타나는 부분인데요. 과밀억제권역 같은 경우에는 원래 LTV가 이제 50%인가 아마 그 수준에서 됐던 부분을 과거에 이제 좀 완화를 시켜줘서 70%까지 넘어갔던 부분이거든요. 이제 그 부분을 다시 50%로 강화를 시키겠다라는 부분이고요. DTI 같은 경우에도 이제 60%로 상향 적용을 시키겠다라는 부분인데 DTI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금융위기 이후에 본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DTI 세율 자체가 50%를 넘어간 적이 없습니다. 거의 뭐 한 30%에서 40% 정도로 은행에서 강화해서 그것을 채권 관리를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실상적으로 우리가 대출을 이용하거나 했었을 때 LTV나 DTI 부분 때문에 크게 문제되는 부분은 좀 우리가 느끼기는 어렵고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DSR이라는 그 새로운 부분 제도가 시행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자체 때문에 앞으로는 좀 은행 문턱이 대출 문턱이 많이 좀 올라갔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2017년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시장 전망에 대해서 김성용 의원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 그린 리모델링 창조센터는 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소유하고 관리하는 기존 건축물에 대한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지원 사업 대상을 선정하기 위해 3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공모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본 사업에는 올해 총 7억 2,600만 원의 국비를 지원할 예정으로 에너지 성능 개선과 녹색 건축물을 국민들에게 알리고자 기획한 사업입니다. 이번 공모에는 에너지 성능 개선이 필요한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거나 관리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공공기관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RTN 리얼타임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